반갑습니다. 인간 심리의 발달, 성인 전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년기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2013년 7월부터 만 19세를 성년이 되는 나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년기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으로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생물학적 성숙이란 생식이 가능한 것을 포함하여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했음을 의미하고 18세에서 21세경에 완성됩니다. 성인기는 청소년기가 끝나는 시기부터 노년기가 시작되는 시기까지를 뜻하는데요. 학자에 따라 청소년기를 19세까지로 보기도 하고 24세까지 청소년기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성인 전기와 중기를 나눌 때도 역시 40세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45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20세에서 40세까지를 성인 전기로 41세에서 65세까지를 성인 중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발달 단계의 구분을 가장 쉽게 하는 기준은 연령이지만 발달 심리학 측면에서는 심신의 발달이 모두 완성되어 완전한 행위 능력이 있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성인으로 보았습니다. 앞서 성인 전기를 20세에서 40세까지로 구분하였는데요. 학자에 따라서는 청년기, 청소년 후기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청소년에서 갓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시기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함으로써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성숙이 거의 완성되고 신체적 기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청소년기부터 계속되었던 성역할 및 자아 정체감이 완성되는 시기이며 직업을 선택하고 경력을 쌓는 시기입니다. 직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면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친밀한 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낳고 자녀 양육을 시작하게 되죠. 에릭슨은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을 친밀감 대 고립감이라고 하였습니다. 20대 초반에는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활기찹니다. 정신 운동 능력이 정점에 이르러 그 어떤 시기보다 반응이 빠르고 근육의 힘이 강하며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이 좋습니다. 체력, 지구력, 감각, 민감성이 절정에 이릅니다. 운동 기술도 20세에서 35세의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대부분 수영 선수나 체조 선수는 10대 후반에, 골프 선수나 마라톤 선수들은 20대 후반에 최고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면역 체계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질병이 잘 걸리지 않고 질병에 잘 걸리더라도 곧 회복됩니다. 30대 후반까지는 이러한 최고의 신체 기능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데요. 20, 30대에는 신체 기능의 감소나 신체적 외모 변화가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노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30대 이후에는 점차 빨라집니다. 시력은 20세경에 가장 좋으며 40세쯤 되면 노안이 진행됩니다. 청력의 점진적인 감퇴는 보통 25세 이전에 시작되어 25세 이후에 보다 뚜렷해집니다.
운동할 때 폐활량을 측정해 보면 35세 또는 40세부터 1년에 1%씩 감소하며 힘은 30세 정도부터 서서히 감소합니다. 여성의 가입 능력은 10대 말과 20대 초에 절정에 달하고 그 이후 계속 줄어들어서 폐경 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20대에 임신하는 것은 유산이나 염색체 이상에 따른 기형아와 장애아 출산 비율을 낮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이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2017년에는 첫 아이 출산 평균 나이가 32.6세로 나타났습니다. 성인기 중 부모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30대 후반이나 40대까지 자녀 양육을 연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더 적은 수의 아이를 가지게 되거나 혹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20세에서 25세 사이에 어느 정도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인데요. 이는 활동적인 근육세포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완전한 휴식 상태에서 신체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인 기초대사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과체중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과 같은 성인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며 뼈와 근육을 강하게 하고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며 유연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심장마비, 암, 골다공증과 같은 질병을 예방합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자존감을 높이고 불안이나 우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숙면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나 즐거움도 매우 큰데요. 운동 중에서도 등산,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포함하는 유산소 운동이 호흡순환기의 산소 소비를 늘리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으로 인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운동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젊은이는 많지 않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20% 정도가, 여학생의 10% 정도가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주입니다. 적당한 양의 음주는 인간관계에 윤활유 역할을 하지만 양이 지나치면 중추신경에 의해 통제되는 활동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폭음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처음에는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 음주를 하지만 음주의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불안해서 또다시 음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만성적인 음주는 전반적인 신체 손상을 유발하여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과음을 하면 신장과 간을 해치게 되고 위험이 생기며 감각장애를 일으키고 뇌에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한 차례 술자리에서 남성은 60g, 소주 약 8잔, 여성은 40g, 소주 약 5잔 이상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를 고위험 음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음주를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4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흡연입니다.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대중매체나 학술적인 연구를 통하여 매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흡연은 암,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을 포함해서 다양한 질병을 야기하거나 그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접 흡연 역시 건강에 해로운 것은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남성의 흡연율은 45%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치입니다. 남성들의 흡연은 감소 추세인 반면 여성의 흡연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끊기가 매우 어려우며 그 과정에서 불면, 손발 떨림, 주의 집중의 어려움, 신경질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약물 남용입니다.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 옮겨갈 무렵부터 약물 사용이 증가합니다. 약물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마약, 환각제, 흥분제, 진정제 등으로 분류됩니다. 헤로인, 아편, 코카인, 모르핀과 같은 마약은 처음에는 강렬한 도취감에 빠지게 하고 곧이어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가 몇 시간 계속됩니다. 마약은 중독 현상이 강하고 내성이 빨리 생깁니다. LSD, 마리화나 같은 환각제는 기분을 들뜨게 하여 환각 상태에 빠뜨리는데요. 사고와 지각에 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암페타민, 코카인, 카페인, 니코틴과 같은 흥분제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킵니다. 흥분제는 힘이 솟게 해서 기분을 들뜨게 하고 자신감을 주지만 약효과가 떨어지면 피곤해지고 짜증이 나며 우울해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알코올, 바비추레이트, 벤조다이제핀기 같은 진정제는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늦춥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거나 도전하는 사건에 대한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반응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인생의 모든 시기, 모든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년기는 다른 시기보다 스트레스가 특히 더 많은데요. 대학 입학과 학교 성적, 취업과 경력 개발, 연애와 결혼 등과 같은 인생에서 중요한 발달 과업을 이 시기에 달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즉시 생물적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분비된 특정 호르몬이 심장 박동, 혈압, 호흡 빈도, 땀 분비를 증가시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위협 상황에 자신을 더 잘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스트레스를 감당할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는데요. 결국 그래서 사람들은 궤양, 고혈압, 천식과 같은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어서 이런 질병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쉐이에는 성인기의 인지 발달이 형식적 조작 사고 이상으로 발달하기는 어렵지만 습득한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단계로 전환한다고 보았습니다. 쉐이에는 성인기의 지능은 양적 증가나 감소보다는 성인들이 사고하는 방식의 질적 변화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림과 같이 성인기 인지 발달 단계를 제안하였습니다. 1단계인 습득 단계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을 위해서 혹은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보와 기술을 폭넓게 획득합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의 교육은 미래 활동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단계인 성취 단계는 성인 전기에 해당하는 단계로 미래의 지식 사용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여기 현재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지식을 획득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것을 매일의 생활에 적용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직업이나 가족, 사회 기여와 관련하여 스스로 설정한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적 능력을 사용합니다. 3단계인 책임 단계에서 중년기 사람들은 배우자와 자녀의 욕구 충족에 대한 책임과 직업인으로서 또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들은 타인에 대한 책임과 관련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 능력을 사용합니다. 4단계인 실행 단계에서는 더 넓은 조망으로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시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회 조직을 유지하고 키우는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다양한 수준에서 복잡한 관계들을 다룹니다. 5단계인 재조직 단계는 중년기 후반과 초기 노년기에 해당되며 은퇴 후에 자신의 삶을 재조직하고 임금을 덜 받는 대신 의미 있는 일에 지적인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6단계인 재통합 단계는 노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노인들은 생리적, 인지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어떤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더 선택적이 됩니다. 노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과업에 집중합니다. 7단계인 유언 단계는 고령기 노인에 해당되며 삶의 마지막 무렵에 재통합이 완성되고 재산 처분이나 장례 준비, 유언 등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과업들은 모두 사회적, 정서적 맥락 내에서 인지적 처리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경제적 보상을 받는 활동이기도 하면서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 실현 활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물어보고 난 후에는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성인들에게 직업은 개인의 정체감과 자기 효능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성인은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직업의 만족도가 인생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 초기에는 직업 선택에 신중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직업은 생계 유지의 수단이 됩니다. 또한 직업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기 실현의 장이 되며 개인 생활의 거주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사람의 인생 중 가장 많은 기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직업이고 개인의 일상적 행위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 또한 직업이며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음은 긴즈버그의 직업 선택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긴즈버그는 직업 선택에 대략 10세에서 21세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며 욕구와 현실 사이의 절충으로 정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자아 기능에 의해 일어나는 직업 발달 과정은 단계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직업 선택의 근거가 변하는 것은 기준으로 환상적 시기, 시험적 시기, 현실적 시기의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상적 시기는 11세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소망만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합니다. 이를테면 제복이 멋있어서 경찰관이 될 거야. 발레복이 예뻐서 발레리나가 될 거야. 라고 어떤 직업의 보이는 측면만을 생각하여 선택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데도 가수가 되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험적 시기로서 11세에서 18세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흥미, 능력, 가치관, 인생 목표 등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 고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현실적 시기로서 18세 이후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성년기로 특정 직업에 필요한 훈련, 자신의 흥미나 재능, 직업 기회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직업 선택을 탐색합니다.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잘 어울리는 직업 선택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한동안 실험을 하여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합니다. 슈퍼는 직업 선택이 자아 개념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소년기의 직업 발달은 욕구와 현실 간의 절충이라기보다는 통합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청년은 자신의 흥미, 욕구, 능력 등을 포함하는 자아상과 정체감이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슈퍼에 따르면 직업 선택은 청소년 시기부터 은퇴 시기까지 모두 8단계의 발달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결정화 단계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며 직업에 대해 막연하고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릭슨의 성격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는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점차로 확고한 정체감을 확립함에 따라 직업 정체감도 발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구체화 단계는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며 청소년들은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실행 단계는 20대 초반에 시작하여 초보적인 직업을 시험해 보거나 전문적인 훈련을 시작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직업 경험을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최종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실험을 하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 확립 단계로서 20대 중후반의 성년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특정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분야에서 발전하는 시기로 자신의 직업을 자아 개념의 일부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강화 단계는 30대 중반이며 이 시기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가능한 더 빨리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유지 단계는 40대 중반에 시작됩니다.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높은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전문가가 되고 고참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지위의 형상보다는 이미 달성한 권력, 안정성, 특권 등을 지키는 것을 목표를 둡니다. 50대 후반의 쇠퇴 단계에 접어들면서 중년들은 이제 은퇴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은퇴를 대비하여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일의 양을 줄이고 직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자아 개념이 일과 너무 깊게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단계는 직업 활동이 정지되며 은퇴한 이후 자아상을 정의하면서 직업이 없는 것에 적응을 하며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탐색하게 됩니다. 다음은 홀랜드의 성격 유형 이론입니다. 홀랜드는 자신의 성격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격에 적합한 직업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일하는 데 즐거움을 느끼며 성공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홀랜드는 현실적인 유형, 지적 유형, 예술가 유형, 사회적 유형, 기업가 유형, 관습적 유형의 6가지 기본 성격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실적 유형의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정의된 문제를 좋아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아도 되는 기계공, 농부, 트럭 운전사, 건설공사 인부, 측량기사 등의 직업이 적합합니다. 지적 유형은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성격 유형으로 인간관계를 회피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사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일을 싫어합니다. 과학자, 의사, 작가, 컴퓨터 전문가가 적합합니다. 예술가적 유형은 예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세계와 교감하며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구조화된 과제를 싫어하고 주관적인 인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작가, 화가,
작곡자, 지휘자 등이 적합합니다. 사회적 유형은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이해력이 빠르며 부침성이 좋습니다. 모임에서 중심 인물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언어적 기술이 뛰어나서 사회사업가, 상담가, 목사, 교사가 적합합니다. 기업가적 유형은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거나 지배하려는 유형으로 대인관계 기술이 뛰어나고 자기주장이 강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세일즈맨, 법조인, 경영직이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습적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권위나 규칙에 순응하는 유형으로 체계적이고 질서를 잘 지킵니다. 어휘력보다는 사무 능력과 수리력에 뛰어나서 은행원, 사무원, 회계사, 비서직에 적합합니다. 홀랜드는 처음에는 개인이 하나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이론을 수정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세 가지 유형이 복합된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